제가 발표할 것, 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발표할 것은 이제 VPN을 이용한 아키텍처 무결성 향상에 대한 사례를 좀 공유하려고 하는데요. 어, 다음과 같은 순서로 이제 기존에 제가 처음에 만들었던 아키텍처와 이제 그 아키텍처의 문제점 그리고 그 저만의 이제 그라운드 룰을 세웠고 그 VPN을 통해서 아키텍처가 어떻게 향상되었는지 그리고 VPN을 활용한 다른 유즈 케이스 그리고 결론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원래 만들었던 이제 프로젝트는 이제 엠벡 미니 PC를 이용해서 저비용 홈 서버 클러스터를 만들고 있었는데요. 기존 아키텍처는 왼쪽 그림과 같이 어, 만들었었습니다. 라우터 A를 이제 기존 홈 네트워크라고 보시면 되는데, 뭐 저희가 라우터 B 이제 따로 제가 라우터를 왼쪽 그립처럼 구매를 했었거든요. 그거를 기존 홈 네트워크 라우터 A에 꽂아서 이제 진행하는 방식입니다. 라우터 A는 그대로 두고 라우터 B는 이제 내부망 분리를 통해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VPC와 같이 네트워크 A와 무관하게 분리하여 관리하기 위해서 처음에 구성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라우터 A의 랜 포트를 라우터 B의 왼 포트로 연결함으로써 단순 확장이 아닌 내부방 분리가 이루어지게 되고요. 라우터 A에서 DHCP로 이제 라우터 B의 IP를 임대하는 방식이 됩니다. 편한 관리자 접근 및 이제 서비스 제가 올리면 편한 접근을 위해서 기존에는 DDNS라는 방식을 사용했고요. 이 DDNS란 것에 대해 뒤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와 같은 방식이 되게 일반적으로 저희가 구성하는 방식이거든요. 이제 서비스를 집 네트워크에 꽂고, 서비스를 오픈하기 위해서 포트 포워딩 등을 사용하거나, 이제 좀 편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DDNS를 사용하게 되는데, 아까 전과 같은 아키텍처들의 문제점이, 가정용 네트워크에서는 이제 퍼블릭 IP가 먼저 문제가 됩니다. 퍼블릭 IP는 ISP에서 할당한 고유 인터넷 주소인데요. 이것이 이제 정적 IP와 동적 IP로 구분이 되는데 클라우드랑 다르게 이제 홈 네트워크, 이제 가정용 네트워크에서는 고정 IP를 임의로 할당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따로 이제 연락을 해서 고정 IP를 할당해야 하는데 이것이 별도 요금이 부과되고요. 동적 IP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지금 그냥 쓰고 있는 네트워크 환경이 동적 IP입니다. 동적 IP 변동 주기는 동적이라고 해도 상당히 긴 편이에요. 하지만 불규칙적이고 라우터가 꺼지면 대개는 동적 IP가 변경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IP 변동 시에 외부 접근이 어렵게 돼요. 동적 IP를 사용하는 이유는 어, 그 각 가정 환경마다 IP를 사용하는 주기가 다르고 좀 저렴하게 이제 ISP에서 공급을 하기 위해서 이제 이 동적 IP를 사용하는데 이제 서버처럼 하는 경우에는 이 동적 IP가 사용자 단에서 상당히 불편하게 됩니다. 또한 이제 각 가정에 동적 IP가 하나씩 부여되는 게 되게 일반적인 원칙인데 원룸이나 빌라 등의 공동 거주 환경에서는 하나의 동적 IP를 이제 나누어 쓰는 방식이 돼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라우터 하나를 계속 연결해서 망 분리가 아닌 확장하는 방식이 되어서 이제 공동거주 환경에서는 단 하나의 동적 IP를 이제 다 같이 나눠 쓰는 그런 이상한 환경이 연출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약을 하자면 외부 접근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해서 공용으로 사용하는 하나의 퍼블릭 IP를 노출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또 아까 제가 말씀드린 DDNS라는 게 있는데요. DDNS는 다이내믹 도메인 네임 시스템이라는 것입니다. 홈 네트워크와 같이 이제 동적 IP가 계속 변하는 이제 환경에서 이제 저희가 접근을 하기 위해서는 매번 이 그 동적 IP를 알아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다이내믹 도메인 네임 시스템이라는 걸 사용하는데요.
간단하게 IP타임이나 TP-링크 공유기에서 이제 무료로 제공하는 다이내믹 도메인 네임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TP-링크와 같은 회사의 서버에서 매번 변하는 그 서버의 동적 IP를 계속 추적을 해서 저희가 접속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 보이는 거와 같이 TP-링크 라우터에서 설정을 하게 되면 임의로 xx.tplinkdns.com 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서버에 접속이 가능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것의 문제점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라우터당 하나가 제공이 되고요. 라우터당 하나만 제공된다는 뜻은 결국에 이제 퍼블릭 IP 하나에 매핑이 된다는 뜻이거든요. 이것에 문제가 있고 또 도메인 네임 자체에 대해서 소유권을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도메인 네임에 대한 레코드 자체를 DDNS 서버가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SSL, TLS 등의 설정이 어, 그 도메인에 대한 인증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설정이 불가합니다. 즉 HTTPS와 같은 안전한 통신 과정이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클러스터 자체 보안 문제도 있는데요. 이제 클러스터에 직접적으로 이제 저는 이제 쿠버네티क्스를 구성을 했는데 쿠버네티क्스든 이제 노드 자체든 기본적으로 관리자와 개발자만이 이제 직접적으로 SSH 등으로 접속이 가능한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외부에서 관리자 접근을 위해서 이제 일반적인 홈 네트워크 환경에서 사용하는 방법은 이제 포트 포워딩, DMZ, 트윈 IP를 사용하는데요. 이렇게 될 경우 어떻게든 시스템이 노출되기 때문에 내부망 분리의 이점이 전혀 없어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라우터 B를 위해서 상세한 보안 규칙 설정이 어렵다는 뭐 단점인데 예시로 뭐 관리자 A의 맥북이 어 관리자 A의 맥북만 접속을 허가하겠다. 뭐 이런 종류의 상세한 보안 규칙 설정이 라우터 단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좀 어렵게 되고요. 라우터 B의 로컬 네트워크 내부에서만 테스트 서비스를 열어도 이제 라우터 A에 있는 뭐 지금 제가 빨간 동그라미 박스 쳐놓은 이제 라우터 A에 연결되어 있는 디바이스들이 쉽게 이제 접근 가능하다는 보안적인 측면에서 취약한 문제가 있습니다. 또한 라우터 B에서 결국에는 관리자가 일일이 포트 포워딩을 해야 하는 불편함 등이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이제 서비스 프로덕션에 문제가 있는데요. 아까 전과 무엇이 다르냐면 저희가 일반적으로 서비스를 공개해서 좀 테스트를 하겠다. 그 유저에게 좀 테스트를 하겠다. 아니면 진짜 배포를 하겠다라고 했을 때 불특정 다수에게 제공을 해야 하는데요. 이 불특정 다수에게 여러 종류의 서비스를 이제 클러스터를 활용하니까 여러 종류의 서비스를 제공을 해야 할 필요도 있고요. 이 여러 종류의 서비스를 여러 도메인 네임으로 제공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어, 아까 전 말씀드렸다시피 HTTPS 등으로 안전하게 서비스를 클라이언트에게 좀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게 되는데 현재는 좀 어렵게 됩니다. 결국에 이제 퍼블릭 IP가 한계라는 뭐 문제가 이제 계속 발생하게 되는데요. 메탈 LB나 엔진X 등을 활용하더라도 모두가 사용하는 공용 IP를 이제 노출하게 됩니다. 또한 메탈 LB 등의 이제 로컬 네트워크용 LB는 이제 쿠버네티क्스 등에서 사용하는 이제 컨테이너 네트워킹 인터페이스와 이제 충돌이 너무 많아서 이제 오류가 많고요. 마찬가지로 SSL, TLS 인증이 어렵습니다. 어, 어, 프로, 이 위에 번호 표시 잘못했는데, 다섯 번째로 인그레스, 이제 저는 쿠버네티क्스를 도입을 했기 때문에 인그레스를 사용하게 되는데요. 인그레스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자면, 어, 클러스터 내에 배포한 이제 저희가 여러 서비스를 배포할 수도 있는데 이 배포한 서비스를 위한 리버스 프록시로 이해를 하는 것이 편할 것 같습니다. 인그레스 자체는 단순한 그냥 명세서에 불과하고요. 인그레스 컨트롤러를 이제 저희가 클러스터에 배포를 하게 되는데 이 컨트롤러로 들어오는 트래픽을 인그레스 명세서에 따라서 서비스에 전달하게 됩니다. 서비스 타입은 이제
서비스의 타입은 총 세 가지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인그레스에서는 클러스터 IP라는 것을 사용하게 되고요. 그 이유는 이제 인그레스로 어차피 외부에서 접근이 가능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노드 포트와 같이 임의로 포트 바인딩 작업을 한 번 더 거치지 않아도 곧바로 파드나 컨테이너로 접근 가능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그레스 컨트롤러 자체는 이제 그 클라우드 서비스 프로바이더의 이제 ALB나 뭐 엔진엑스에 따라서 종류가 다양한 편입니다. 다만 이제 CSP의 LB와 직접 연결하는 방식은 이제 퍼블릭 IP를 결국에 사용하게 되고요. 해당 CSP 서비스와 결국 커플링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 클라우드를 사용하는 것과 다름이 없거나 이제 클라우드의 종속이 되게 심하게 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라운드 룰을 한 다섯 가지 정도 새로 정립을 했었는데요. 첫 번째, 이제 기존 네트워크 환경과 무관하게 이제 구축이 가능해야 하고 이관이 용이해야 한다. 그리고 기존 네트워크에 대한 수정 설정을 최소화하는 것이 좀 가장 중요하게 봤었던 것이고요. 그리고 최대한 보안을 낮추는 행위를 좀 줄이고 싶었고, 클라우드 서비스에 대한 의존성을 줄이면 어, 저희가 CSP에서 제공하는 매니지드 서비스와 좀 큰 차이 없이 동작하게 만드는 것이 저의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재설계한 아키텍처가 다음과 같은데요. 이 아키텍처 내부를 이제 좀 뜯어서 보기 전에 VPN 관련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VPN은 다음과 같이 동작을 하게 됩니다. 저희가 일반적으로 아는 그 VPN은 이제 VPN 서버에 접속해서 저희가 원래 도착하려는 데스티네이션 IP 및 헤더 등을 이제 요청해서 다시 VPN 서버를 거쳐서 받는 그런 방식인데요. 먼저 이제 클라이언트 디바이스가 VPN 서버에 인증을 요청을 해서 이제 VPN 서버에 등록을 하게 됩니다. 이 등록 과정을 거치게 되면 이제 클라이언트 디바이스와 이제 VPN 서버 간 터널링이 하나 생성이 되고요. 클라이언트 디바이스에서 뭐 예를 들어서 네이버.com으로 내가 접속을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땐 이제 터널링이 생성된 이후부터는 해당 요청이 VPN 서버를 향하도록 캡슐링 되고 이 생성된 터널로 전송하게 됩니다. 이 VPN 서버와 클라이언트 디바이스 간에는 이제 UDP 통신으로 왔다 갔다 하게 되고요. VPN 서버에 도착하고 나서는 해당 요청을 디캡슐링하고 이제 원래 요청 네이버.com으로 접속하는 작업을 수행하게 됩니다. 이후에는 다시 수행한 결과를 캡슐링하고 터널링을 통해 클라이언트 디바이스로 전송하게 됩니다. 왼쪽 아래의 그림이 이제 VPN 터널링에 관한 이제 이론적인 부분인데요. 제일 아래에 이제 UIP 부분의 그림을 보시면 이게 캡슐링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내부의 AHIP 헤더 부분이 네이버.com으로 전송하는 실제 요청이라고 보시면 되고 UIP 헤더와 IP 페이로드 UIP 헤더 부분이 이제 VPN 서버로 요청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이제 그 캡슐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 아까 전에는 이제 제너럴 VPN 일반적인 VPN이 어떻게 동작하는지에 대해서 봤고요. 이제 이 VPN 메시넷을 저는 활용을 했었는데 이 VPN 메시넷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클라이언트가 이제 VPN 메시넷은 클라이언트가 VPN 서버를 거치지 않고 VPN 기반 가상의 네트워크 파티를 구성하는 개념인데요. 크게 다를 건 없어요. 클라이언트의 각 디바이스에서 메시넷 파티 참여 디바이스임을 이제 노드 VPN이나 텔스케일 등의 인증용 서버에 인증하게 됩니다. 어, 인증이 된다면 클라이언트의 각 디바이스는 공인 IP 주소와 UDP 포트를 이제 공유하게 되는데요. 이 과정이 이제 넷 트래버설의 스턴 스텝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어떤 클라이언트가 어떤 공인 IP에 있으며 어떤 UDP 포트를 사용하는지 모두 각각의 디바이스가 공유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디바이스 A에서 이제 디바이스 B, 이제 각 파티원끼리 이제 메신의 파티원끼리 네트워크 통신을 하게 되는데요. 디바이스 A에서 디바이스 B로 SSH 접속을 했다는 가정을 하겠습니다. 디바이스 A와 디바이스 B가 각각 서로에게 이제 아웃바운드로 패킷을 전송합니다. 이 아웃바운드로 패킷을 전송함으로써 인바운드로 받을 수 있는 포트가 오픈이 되게 되고요. 해당 과정에서 사용한 포트를 그대로 닫지 않고 인바운드 트래픽을 받는 데 사용하게 됩니다. 이 과정은 이제 라우터에서 넷에 매핑되게 되고요. 이 과정은 이제 넷 트래버설의 P2P 연결 스텝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그 다음부터는 VPN 서버 일반 동작과 유사하게 동작을 하는데요. 디바이스 A에서 뭐 SSH로 접근한다라는 요청이 캡슐링 돼서 디바이스 B로 UDP 통신을 통해 보내지게 됩니다. 결국엔 또다시 디캡슐링 돼서 이제 원래 데스티네이션으로 가게 되고요. 이를 통해서 클라이언트 간에 이제 P2P 통신이 가능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VPN 터널링을 사용하기 때문에 암호화되게 되고요. 각 클라이언트 디바이스에서 가상 IP가 부여되게 됩니다. 그리고 P2P이기 때문에 라우터 단에서 포트 포워딩이 필요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VPN 메시넷을 적용해서 어디에 쓰이냐를 이제 아까 아키텍처에서 좀 나누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관리자나 개발자 접근에서 이러한 부분을 활용할 수 있는데요. 각 노드를 저는 VPN 메시넷 파티에 참여시켰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거와 같이 이거 지금 이 노드라고 한 부분이 각 서버 엠백 서버 하나씩인데요. 이것에 대해서 가상으로 메시넷 IP가 부여되게 됩니다. 또한 이제 제 맥북도 메시넷 파티에 참여를 시켰고요. 제 맥북에도 메시넷 IP가 부여되고요. 이제 일반적으로 아까 SSH로 따지면 제가 워커 1번에 메시넷 IP 22번 포트로 SSH 뭐 이렇게 하면 이제부터 저는 SSH 접속이 가능하게 됩니다. 하지만 저는 또 추가적으로 옵션을 하나 할당을 했어야 했는데요. 쿠버네티क्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워커나 마스터 간에 이제 로컬 트래픽이 추가로 발생을 하기 때문에 어, 이 메시넷에서 로컬 트래픽을 허용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CNI라는 것을 통해서 가상으로 이 내부 네트워크 안에서 추가적으로 가상의 네트워크를 또 구성을 하기 때문에 이런 옵션을 처리할 필요가 생겼었습니다. 결국에 이런 방식으로 인해서 이제 대부분의 환경에서 기존 네트워크 수정 없이도 이런 그 메시넷 구성이 가능하고요. 디바이스 단위로 인증을 했기 때문에 네트워크 환경을 뭐 제가 연구실 환경에서 제가 집 환경으로 그대로 가져와도 메시넷에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또한 메시넷 파티원만 가능한 IP이며 통신 자체도 암호화되기 때문에 보안에서 이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뭐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굳이 포트 포워딩을 하지 않아도 그 UDP 통신 아웃바운드 패킷 보내는 과정에서 포트가 열리기 때문에 굳이 어, 그 라우터 단에서 포트 포워딩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두 번째로는 서비스 프로덕션에서 이점이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불특정 다수에게 안전하게 여러 서비스를 도메인 네임을 할당해서 저희는 제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불특정 다수에게 제공하는 경우에 대해서 이제 어떤 방식을 써야 할까 되게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일단은 퍼블릭 IP가 하나라는 문제는 해결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물리적으로 퍼블릭 IP 자체를 늘리지 않는 이상은 불가능하고요. 뭐 예를 들어 서비스 프로덕션을 했을 때 또
그 트래픽이 좀 비정상적으로 많아지거나 뭐 좀 트래픽 자체가 그냥 유저가 늘어서 늘어나게 되면 이제 통신사가 뭐라고 할 뭐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법적인 문제가 좀 엉키게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방식은 물리적으로 퍼블릭 IP 부족 문제를 해결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클라우드를 사용은 해야 한다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이제 아까 그라운드 룰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의존성을 좀 최소화하는 부분에 좀 집중을 했는데요. 그래서 EC2를 노드 VPN 메시넷에 합류를 시켰고요. EC2 하나를 합류시킨 상태에서 이제 모든 트래픽을 이제 그대로 인그레스로 넘기는 그런 방식을 채택했습니다. 엔진엑스가 설치된 EC2만을 메시넷 파티에 시켰기 때문에 커플링이 되게 최소화가 되고요. 그러면 HTTPS나 뭐 도메인 네임 등을 어떻게 처리하냐를 이제 앞단에서 AWS ALB 라우터 53, ACM 단에서 다 처리하게 됩니다. ALB에서 HTTPS 이제 저희가 TLS 핸드쉐이킹이라고 하죠. 그 처리 과정이 이제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디스텝은 전부 HTTP로 뭐 80 포트로 처리해도 무방합니다. EC2 엔진엑스는 이제 모든 트래픽을 VPN 터널링을 통해서 인그랜스 엔진엑스 컨트롤러 그대로 넘기게 되고요. 이런 방식으로 이제 퍼블릭 IP 부족으로 인한 다중 서비스 프로덕션, SSL, TLS 인증, 도메인 네임, 인그레스 사용 문제 모두 로컬에서 하는 문제 모두 해결했습니다. 또한 이제 CSP 서비스와의 커플링을 최소화했고요. 서버 트래픽이 VPN 기반 P2P를 거치기 때문에 보안에서 이점도 있습니다. 저는 이거를 전부 하시코프 테라폼으로 이제 만들어 두어서 이제 그 AWS 프리티어마다 이제 프리티어 기간마다 좀 돌려 쓰는 방식으로 만들어 놨는데요. 되게 좀 저비용으로 채택할 만한 되게 유용한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VPN을 사용하는 다른 방법은 또 뭐가 있을까 해서 좀 찾아보니까, 저처럼 노드를 모두 VPN에 합류시키지 않고, 사이드카 컨테이너로 배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좀 예시로 좀 가장 이해가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 도커 컴포즈에서 컨테이너 하나를 메시넷 컨테이너로 제공합니다. 이 메시넷 컨테이너로 제공하게 되면 그 도커 컴포즈 애플리케이션 전체에 대해서는 VPN 메신의 통신을 하는 것이 가능하고요. 또 쿠버네티스와 같은 클러스터나 아니면 대규모 환경에서는 서브넷 라우터용 파드나 컨테이너를 아예 그냥 따로 배포를 해둬서 네트워크 전체를 이제 메시넷에 포함시키는 것 또한 가능합니다. 결론은 이제 기존과 같이 포트포워딩 등으로 보안을 저해하지 않아도 되고요. 왜냐하면 메시넷은 파티션 외에는 접속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상당히 간단하고 무료인 방법을 통해 P2P 통신이 가능하고요. 기능 사용 배포 등을 위해서 저희가 이제껏 온프레미스 서버에서 임의로 네트워크 변경하고 수정하는 행위를 하거나 뭐 그냥 임의로 포트 뭐 저희 연구실 서버 같은 경우에는 모든 포트를 열어놓게 되는데 그런 행위를 좀 최소화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또한 이제 퍼블릭 IP 부족과 관련된 일반적인 문제들을 거의 해결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클라우드 의존성을 최소화했었습니다. 연구실 내에 이제 여러분이 사용하기 좀 유용한 부분은 연구실 서버에서 이제 저희가 뭐 최근에도 보안 문제가 있었다고 들었는데 연구실 서버에서 메시넷을 적용함으로써 이제 애플리케이션 또는 서버에 대한 접속을 사용 인원의 디바이스로 한정하여 보안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외부 접근이 필요한 서비스 테스트 경우 포트 포워딩을 또 하지 않아도 되고요. 뭐 저희 지금 연구실 자체에서 그 가끔 저희가 테스트용으로 쓰기 위해서 포트포워딩 라우터에 포트포워딩을 하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가 없어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VPN을 좀
되게 편하거든요. 무료고 편해서 다들 많이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발표 끝났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그 질문 있으시면 질문 편하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질문이 있는데, 그 바로 앞에 이제 도커 컴포즈나 아니면 그 파드 내 컨테이너 하나를 메신의 컨테이너로 만들어서 그 해당 도커 어플리케이션 전체와 혹은 K8S 파드 전체를 메신으로 통신이 가능하다고 하는 게 그 앞장에서 본인이 직접 만들었던 그런 케이스와 같이 EC2가 여러 개 있는 상황에서 하나의 EC2에다가 이제 그 메시넷을 참여시킴으로써 전체 EC2들을 뭐 프라이빗 네트워크로 구성된 그 전체 EC2를 서로 그 메시넷 그걸로 접속을 할 수 있다. 뭐 그렇게 이해를 해도 되는 걸까요? 음, 그 EC2 딴에서는 힘들 것 같은데 뭐 그 방법은 오히려 아래 방법일 것 같거든요. 서브넷 라우터용 파드 방법인데 뭐 EC2 여러 개라고 하면은 지금 그림처럼 하나의 EC2 여러 개 중 하나를 이제 뭐 엔진엑스나 뭐 아니면 NLB를 쓸 수도 있는 것 같은데 뭐 저는 이제 엔진엑스만 써서 엔진엑스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EC2 여러 개 중 하나를 이제 메신의 파티에 참여를 시키고요. 나머지 나머지 EC2를 그 메신의 파티에 참여된 EC2와 연결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메신의 파티에 참여된 EC2가 모든 트래픽을 이제 다른 EC2로 넘길 수 있게 만드는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아, 제가 말씀드린 방법은 좀 네. 컨테이너 단에서 컨테이너 오케스트레이션이나 뭐 최소한 도커 컴포즈 단에서의 예시를 든 거여서 EC2와 같은 VM에서는 음, 좀 알맞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 그러면 온프레미스 서버에서 프라이빗 네트워크가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할 때, 네. 온프레미스 서버 여러 개에 각각 뭐 여러 개의 어플리케이션을 띄웠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총 3개의 온프레미스 서버가 있을 때 1, 2, 3번에다 각각 도커 컴포즈로 여러 개의 어플리케이션을 띄워놓고 그 각 어플리케이션 중에서 사이드카로 하나씩 새로 그 매신의 용 컨테이너를 만들어 놓고 그 메신의 컨테이너들을 연결함으로써 이 전체 온프레미스 서버에 구성된 도커 컨테이너들이 서로 그 메신의 서비스로 가능하다. 이렇게 이해를 네네, 하는 게 뭐 맞겠죠? 네, 대충 맞는 것 같습니다. 제가 나중에 공유를 드릴게요. 그 네, 테일스케일이라고 저는 노드 VPN을 썼는데 개발자들의 대부분이 이 메시넷 기능을 이제 좀 필요로 해서 쓰는 게 테일스케일 VPN이 있더라고요. 테일스케일 VPN은 이제 노드 VPN은 심지어 좀 한계가 있는데 뭐 등록 대수가 10대까지라든지 뭐 그런 한계가 있는데 테일스케일은 좀 그런 문제도 없고 어 도커 컴포즈나 도커나 쿠버네티스나 뭐 EC2나 모든 환경에 대해서 유즈 케이스를 독스로 정리해 둔 게 있더라고요. 어, 궁금하시면 먼저 나중에 테일스케일을 먼저 검색하셔가지고 그 독스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모든 유즈 케이스를 아는 게 아니어가지고. 네, 감사합니다. 저도 질문이 있는데, 그 네. VPN 사용을 하면은 UDP를 사용한다고 했었었는데, 그렇게 되면 클러스터 운영하는 데 있어서 패킷 손실은 어떻게 관리를 하나요? 근데 제가 그 패킷 손실이 대부분 나는 경우는 이제 그런 좀 실시간 대용량 통신일 것 같은데 아직 제가 뭐 그런 카프카 같은 거는 올릴 수도 없는 스펙일 뿐더러 올릴 생각은 아직 없어서요. 근데 그러게요. UDP 통신으로 인해서 좀 패킷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지금 제가 한 부분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이쪽 부분에선 관리자 접근을 위해서고 이쪽 부분에서는 사용자 접근을 위해서 만든 것인데 어, 네, 그런 부분이 또 없지 않아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아직 한번 고려를 해보지 않아가지고 그 부분은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연계되는 질문인 것 같은데, 지금 여기 그림에서 그 EC2에서 그 인그레스 엔진X 컨트롤러로 연결되는 이 부분도 UDP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는 얘기일까요? 아니면 실제 여기는 TCP로 되어 음, 있고, 내부에서 K8S 그 내부의 그 메신에 연결되어 있는 것들과 그리고 P2P 커넥션을 해가지고 이제 맥북으로 연결되어 있는 이 부산 여기만 UDP로 되어 있고 실제 EC2와 연결되어 있는 이 부분은 TCP로 통신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별도의 일반적인 VPN처럼 서버를 통하거나 그러는 거는 없고 그냥 모두 다 내부에서는 UDP로 통신을 하는 거고 EC2랑 그 ALB만 여기 단에서만 이제 뭐 어떻게 처리가 되고 하는 건지 어, 좀 궁금합니다. 좀 트래픽 그 두 가지로 나눠서 봐야 할 것 같은데요. 그 제가 ALB랑 라우터 53 뭐 그리고 ACM 이렇게 세 가지 이 삼각형 만들어 둔 거는 진짜 순전히 도메인 네임을 좀 여러 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퍼블릭 IP가 하나니까요. 퍼블릭 IP가 하나인 문제를 좀 해결하려고 좀 도메인 네임 그런 문제도 있고 라우트 53단에서 좀 그 SSL 인증 처리 과정 핸드쉐이킹을 여기서 마무리 지으려고 이렇게 만들어 놨었고요. 요렇게 해서 HTTP 트래픽이 넘어가게 되면 여기까지 이제 ALB 단에서 핸드쉐이킹이 마무리가 됩니다. 그다음부터는 이제 그냥 트래픽을 넘길 때 이제 HTTP로 넘기게 저는 설정을 해놨고요. 솔직히 여기도 또 HTTPS 그대로 넘길 수 있고 여기도 그대로 넘길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굳이 그렇게 속도를 저해할 필요는 없어서 여기 땅까지만 HTTPS 통신이 되게 하고 이후부터 실제 그 IP 헤더나 페이로드 같은 경우에 이제 넘길 때 그대로 HTTP로 넘기게 됩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넘기게 되는데 이 VPN 이 부분에서 아까 말씀하신 이제 이 UDP를 하는 거냐, TCP를 하는 거냐 아니면은 외부 VPN 서버를 거치게 되냐라고 하면 이제 이거는 좀 VPN 원리를 좀 볼 필요가 있는데요. 되게 VPN 프로토콜마다 달라서 조금 와이어가드라는 좀 보편적인 VPN 기준으로 좀 설명을 드리자면 저희가 TCP 통신을 UDP로 한번 래핑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TCP 이제 여기에서 터널링이 생성이 돼서 이제 여기서 인그레스 엔진엑스 컨트롤러로 넘어가는 트래픽은 UDP로 보내지게 되는데요. 그 실제 UDP로 보내지고 나서 이제 캡슐링하고 언캡슐링 한 후에 실제 트래픽은 TCP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 포워딩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UDP 한 4만 뭐 대개는 4만을 많이 쓰더라고요. 4만 500인가 뭐 그 정도 쓰는데 네, 4만 500을 통해서 실제 통신이 넘어가고 디캡슐링 하고 나서는 이제 실제 IP 페이로드나 뭐 그런 게 이제 TCP 통신을 통해서 뭐 원래 데스티네이션으로 간다든지 그렇게 처리가 되게 됩니다. 저도 완벽하게 다 이해는 못했는데 와이어샤크 등으로 좀 트래픽 잡아봤을 때 UDP로 넘어가는 게 맞더라고요. UDP로 넘어가서 이 내부에서는 뭐 저는 또 노드 VPN을 써서 이 노드 VPN은 뭐 자기들이 이제 내부 처리랑 이제 외부로 나가는 트래픽을 정확하게 구분을 해가지고 굳이 TCP 단이 아니고 이제 뭐 내부에서 내부 서버 로컬 호스트로 가게 한다면 뭐 처리하는 뭐 그런 방법을 만들었다고 하는데 그 부분까지는 캐치를 못했고 요 부분 확실히 와이어샤크로 UDP로 나가는 것을 좀 확인을 했었습니다. 뭐 실제 독스도 제가 레퍼런스를 안 달아놨는데 독스에도 이제 UDP로 나간다고 되어 있었고요. 네, 감사합니다.
지금 회의방이 40분까지밖에 안 돼가지고 다시 한번 방을 파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